짙은 안개와 포효하는 바람. 부산 항구의 새벽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수십 개의 드론과 수백 대의 카메라가 겨누는 가운데 거대한 철의 괴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만 톤의 선체 안에는 인류가 두려워한 원자로와 LNG가 결합되어 있었죠. 세계 언론은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냉소를 퍼부었고 전문가들은 단정했습니다. 한국 또한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곧 멈춰설 것이다. 그러나 그 괴물은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바다의 분노를 향해 불가능이라 불린 벽을 향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바다 위 심판대. 그 어떤 나라도 두려움에 치를 떨며 시도조차 못한 일. 또 한 번 우리 대한민국이 도전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멈춰! 지금 당장 멈춰! 저는 소리쳤습니다. 파도가 15m씩 치솟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기술자들은 웃고 있더군요.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죠. 바다 한복판에서 원자로를 가동시키겠다는 겁니까? 3시간 후면 태풍이 몰려올 예정이었습니다. 주변 선박들은 모두 항구로 대피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팀은 오히려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더군요. 도대체 지금 뭘 하자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다 위의 원자로를 태풍 속에서 가동시키겠다고요? 40년간 해양공학을 연구해온 제가 봐도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낼지 아니면 우리 모두가 바다의 제물이 될지 그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걸 말이죠. 저는 리처드 호프만입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나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왔죠. 함부르크 대학교에서 원자력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파리 정치대학에서 국제에너지 정책 석사까지 취득했습니다. 유럽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15년, 국제해운에너지기구에서 10년을 몸담으며 수천 건의 원자력 관련 안전심사에 참여했습니다. 해운업 안전기준 매뉴얼을 공동으로 집필하기도 했죠. 업계에서는 저를 보수적 원자력 안전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북해의 거친 파도부터 발트해의 차가운 얼음까지 바다라면 모르는 게 없다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 출장은 제 모든 상식을 뒤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깊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유럽에서 일어난 끔찍한 원전 사고 조사팀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제어 실패로 인한 대참사였죠. 타버린 건물들, 대피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 그 광경은 지금도 제 악몽 속에 생생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딸을 업고 뛰어가는데 그 뒤로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죠.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맴돕니다. 그때부터 확신했습니다. 원자로는 땅 위에서도 이렇게 위험한데 하물며 바다 위에서야 어떻겠습니까? 파도, 염분, 태풍. 모든 것이 변수인 바다에서 원자로를 제어한다는 건 자살 행위라고 믿어왔습니다. 20년간 저는 국제회의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상업선의 원자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 논문과 발표는 항상 같은 결론으로 끝났죠. 하지만 지금 전 세계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해운업 전체가 무너져 가고 있었거든요. 탄소 배출 규제가 점점 강화되면서 기존 선박 연료인 중유와 디젤이 전면 퇴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환경단체들의 압박도 거세졌죠.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거대한 화물선들이 주요 항로에서 정박한 채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로테르담 항구만 봐도 수십 척의 배들이 줄지어 멈춰 있었죠. 항만에는 수십만 개의 컨테이너가 쌓인 채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는 아프리카에서 온 식량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미의 원자재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연료 문제로 운송이 중단되면서 모든 게 헛수고가 되고 있었습니다. 세계 식량과 에너지 공급망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각국 경제는 연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항구에서만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죠. 네덜란드 로테르담은 유럽 최대 항구였지만 절반 이상의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문명 자체가 멈춰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다는 이제 인류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국이 필사적으로 대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나섰습니다.
펜타곤과 민간 조선업체가 합동으로 원자로 상업선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하지만 3년 만에 포기했습니다. 제어 시스템이 바닷물의 염분을 견디지 못했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쓰비시와 가와사키가 총력을 기울였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시험 운항 중에 원자로 온도가 급상승해서 긴급 정지해야 했죠.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프로젝트는 그대로 중단되었습니다. 유럽연합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가 공동으로 추진한 프로젝트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파도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원자로 구조를 만들 수가 없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노르웨이의 사례였습니다. LNG 저장선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죠. 원인은 압력 조절 실패였습니다. 항구 전체가 불바다가 되었고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도 직접 조사했었습니다. 끔찍했죠. 거대한 강철 덩어리들이 산산조각 나 있었고 바다는 기름과 화학 물질로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의 참상을 보고 나서 더욱 확신했습니다. 바다 위에 원자로는 절대 안 된다고요. 왜 모든 시도가 실패했을까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군함과 상업선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거든요. 군함은 전용 항만에서 특수 장비와 전문 인력으로 관리됩니다. 하지만 상업선은 전 세계 어느 항구든 들어갈 수 있어야 하죠. 아프리카의 작은 항구부터 남극 근처의 험한 바다까지 가야 합니다. 더구나 수천 톤의 화물을 싣고 말이죠. 한 번의 작은 오차도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문제가 생기면 도움받을 곳도 없고요. 전 세계 전문가들의 결론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상업선 원자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저 역시 그 결론을 20년간 지지해왔습니다. 수십 건의 논문을 쓰고 수백 번의 강연을 하며 똑같은 말을 반복했죠. 바다 위의 원자로는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올 뿐입니다. 실험 결과들도 제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제어 실패로 인한 방사능 유출 모의 실험은 번번이 실패했거든요. 파도의 충격만으로도 제어 봉기 불안정해졌습니다. 염분은 금속을 부식시켰고 온도 변화는 시스템을 마비시켰죠.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습니다. 해운업은 무너져가고 대안은 보이지 않고 인류 문명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어느 날 아침 제 이메일함에 한 통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것이었지요. 처음엔 스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바다 위에 원자로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가 공식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소형 모듈형 원자로를 LNG 운송선에 탑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거였죠. 저는 처음에 번역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일어로 다시 확인해 봤지만 내용은 똑같더군요. 영어로도 프랑스어로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같은 대기업들이 나섰더군요. 윤겸 냉각 원자로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천 도의 고열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였죠. 더 놀라운 건 LNG와의 결합이었습니다. 영하 162도의 초저온 LNG와 원자로가 서로 보완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지만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었죠.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LNG선의 70%를 건조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안전성은 이미 입증된 거나 마찬가지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요. LNG선 제조와 원자로, 제어는 완전히 별개의 영역이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한국의 자신감이 심상치 않았어요. 지금까지 본 다른 나라들의 시도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무모한 도전이 어떻게 실패하는지 제 두 눈으로 목격하겠다는 냉소적인 태도였죠. 그 실패 과정을 기록해서 논문으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복판에서 저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해낼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 말입니다. 제가 20년간 불가능하다고 확신해온 그 벽을 한국이 무너뜨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이 제 가슴을 떨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인류 역사상 누구도 성공하지 못한 이 거대한 도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답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한국의 발표가 나간 지 이틀 만에 전 세계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미국 언론이었습니다. CNN은 긴급 속보를 내보냈죠. 한국 바다를 불바다로 만들 작정인가? 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는 전 인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모한 실험입니다. 일본 반응은 더욱 신랄했습니다. NHK에서는 특별 토론회를 열었죠. 한국의 오만한 도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도쿄대학교 해양공학과 교수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삼성조선이 LNG선 건조 경험이 많다고 해서 원자로까지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유럽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제 동료들은 제게 전화를 걸어와서 물었죠. 리처드, 한국 사람들이 정말 미쳤나? 저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BBC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군사 기술을 민간에 억지로 끌어다 쓰려 한다는 논평을 내보냈죠. 영국 해군 전문가가 출연해서 말했습니다. 원자로 기술은 군함에서나 통하는 얘기입니다. 상업선에 적용하려는 건 무책임한 발상이죠. 프랑스 르몽드 신문은 한술 더 떴습니다. 아시아의 무모한 도전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실었거든요. 한국은 체르노빌 사고를 잊었나? 바다에서 그런 참사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국제 원자력 기구의 반응이었습니다. 비엔나 본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죠. 상업용 해상 원자로는 현재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성명서를 받아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제가 예상한 대로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 자료를 보니까 뭔가 달랐어요. 기존의 원자로 설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윤겸 냉각 시스템이라는 걸 사용한다고 하더군요. 윤겸이 뭔지 아세요? 소금을 녹인 액체입니다. 일반 물 대신 소금물을 냉각제로 쓰는 거죠. 온도가 1000도까지 올라가도 끓지 않습니다. 기존 원자로의 가장 큰 문제였던 냉각자의 증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LNG와의 결합 방식이었습니다. 영하 160이 도에 초저온 LNG 탱크가 원자로 주변을 감싸는 구조였죠. 만약 원자로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면 LNG의 초저온이 자동으로 냉각 효과를 낸다는 설계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이론과 현실은 다르니까요. 그러던 중에 한국에서 국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부산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였죠.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한국의 무모함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회견장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외국 기자들의 표정을 보니 이미 결론을 내린 것 같았어요. 한국의 발표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패를 확인하기 위해 온 것 같았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나왔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이었죠.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이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소형 모듈형 원자로와 LNG 저장 시스템의 완벽한 결합입니다. 미국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원자로 제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국 원장이 답했습니다. 윤겸 냉각 시스템은 전력 공급이 중단되어도 자연 순환으로 냉각이 됩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사고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본 기자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건 컴퓨터 시뮬레이션 얘기 아닙니까? 실제 바다에서는 어떨지 모르죠. 그때 한국 측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프로토타입 건조가 완료되었다는 거였어요. 실제 테스트를 위해 곧 출항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설마 정말로 만들어놨을 줄은 몰랐거든요. 독일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하죠? 한국 원장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할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조선소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배가 있었거든요. 길이가 300m가 넘는 거대한 선박이었습니다. LNG 탱크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 중앙에는 둥근 돔 형태의 구조물이 있었죠.
원자로 경납 용기였습니다. 선박 설계는 정교했습니다. 기존 LNG선과 거의 비슷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완전히 다른 구조였어요. 원자로에서 나오는 연료 터빈을 돌리고 그 전력으로 LNG 압축과 추진 시스템을 가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엔진실을 둘러보는데 한국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기존 LNG선은 외부에서 연료를 공급받아야 하지만 우리 배는 자체 발전으로 모든 걸 해결합니다.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이론상으로는 완벽하지만 실제로 바다에서 어떨지는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투어를 마치고 나오는데 외국 기자들의 반응이 재미있었습니다. 처음 들어갈 때와는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뭔가 당황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회의적이었습니다. CNN 기자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죠. 인상적인 기술이긴 하지만 실제 바다는 다를 겁니다. 곧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BBC 기자는 더욱 신랄했습니다. 한국의 자신감은 치명적인 과신일 수 있습니다. 일본 NHK 기자는 아예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불과 며칠 안에 항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측 반응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신에 차 보였어요. 삼성중공업 회장이 마지막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우리는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반도체가 그랬고 조선업이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해외 선급 기관들이 움직였습니다. 미국 선급협회, 영국 로이드 선급, 노르웨이 선급협회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죠. 상업선 원자로는 현재 국제 기준으로 인증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보험이었습니다. 세계 주요 해운보험사들이 연합해서 발표했거든요. 만약 한국 원자로선이 출항한다면 보험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보험 없이는 어떤 항구도 입항을 허용하지 않거든요. 사실상 항해 금지 조치나 마찬가지였죠. 한국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담화를 발표했어요. 우리는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과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우리의 기술력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환경단체들은 한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죠. 바다를 오염시키지 말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말이에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바다에서 원자로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기술력이 궁금해졌습니다.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측에서 시험항해에 동승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해양공학 전문가로서 증인 역할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한국의 실패를 직접 목격해서 논문으로 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결국 승선하기로 했습니다. 출항 전날 밤 부산 조선소에 가보니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거대한 선박이 불빛 속에서 웅장하게 서 있었어요. 밤바다에 떠있는 불야성 같았습니다. 항구 주변에는 수백 대의 카메라와 방송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거든요. 모두 한국의 실패를 생중계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론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촬영하고 있었죠. 헬리콥터도 여러 대 떠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터 같은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정작 한국 연구진과 선원들은 차분했습니다. 긴장한 기색은 보였지만 두려워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선장과 인사를 나누는데 인상적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베테랑 선장이었는데 눈빛이 확신에 차 있었어요. 교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제어실을 둘러보니 정말 첨단 시설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원자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래프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죠. 엔지니어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라고 보고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새벽에 출항 예정이었거든요. 저는 갑판에 나가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잔잔해 보였지만 몇 시간 후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지요. 날씨 예보에 따르면 태평양 한복판에서 폭풍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실험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요. 과연 한국이 세계의 모든 우려와 비판을 뛰어넘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예상한 대로 참담한 실패로 끝날까요? 몇 시간 후면 답을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 부산 항구는 마치 거대한 무대 같았습니다. 안개가 살짝 깔린 바다 위로 거대한 선박의 실루엣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수십 개의 조명이 선체를 비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길이 300m가 넘는 강철 덩어리가 물 위에 떠 있는 광경이라니요. LNG 탱크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 중앙의 둥근 돔이 마치 거대한 심장처럼 보였습니다. 원자로 경납용기였죠.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이게 배인지 우주선인지 헷갈릴 만한 모습이었어요. 항구 주변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전쟁 직전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CNN, BBC, NHK는 물론이고 전 세계 방송국들이 생중계 준비를 마쳤더군요. 거대한 위성 안테나들이 하늘을 향해 있었고 수백 대의 카메라가 선박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드론들이었어요. 하늘에 수십 대가 떠서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마치 거대한 벌떼 같았습니다. 모든 각도에서 이 역사적인 순간을 포착하려고 하는 것 같았죠. 저는 갑판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로 이 배가 바다로 나간다는 게 말이죠. 그때 선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승무원 여러분, 출항 1시간 전입니다. 최종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어실로 가보니 엔지니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각종 수치들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원자로 온도, LNG 탱크 압력, 엔진 상태, 모든 게 정상이라고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이 모든 수치들이 바다 한복판에서도 정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한국 엔지니어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와서 설명해 줬습니다. 교수님 보시는 것처럼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융겸 냉각 시스템은 이미 예열이 완료되었고 LNG 탱크도 최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바다에서는 어떨까요? 파도나 염분, 온도 변화 같은 변수들이 있을 텐데요. 그 엔지니어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간 준비한 거죠.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시뮬레이션이라.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바다는 시뮬레이션과는 완전히 다른 괴물이거든요. 시간이 흘러 오전 7시가 되었습니다. 출항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항구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 조선업계 인사들, 그리고 수많은 취재진들. 정말 인산인해였어요. 특히 외국 기자들의 표정이 재미있었습니다. 대부분 냉소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마치 이제 곧 실패를 볼 수 있겠군이라는 표정이었죠. 일본 NHK 기자가 카메라 앞에서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무모한 도전이 곧 시작됩니다. 과연 몇 시간이나 버틸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미국 CNN 리포터도 비슷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실험이 몇 딜 안에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쪽 분위기는 달랐어요. 긴장은 하고 있었지만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았습니다. 부산시장이 나와서 격려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해운사의 새로운 장을 엽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보여주는 날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도 마지막 인사말을 했죠.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드디어 출항 30분 전이 되었습니다. 승선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하선해야 했죠. 항구가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육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이게 마지막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너무 비관적인 생각일까요? 하지만 솔직히 불안했어요. 선내 방송이 다시 울렸습니다. 출항 10분 전입니다. 모든 승무원은 각자 배치에 서십시오. 제어실로 들어가니 선장과 엔지니어들이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에 녹색불이 들어와 있었죠. 선장이 무정위를 잡았습니다. 관제탑, 이쪽 코리아 퓨처호입니다. 출항 준비 완료했습니다. 코리아 퓨처호. 그게 이 배의 이름이었습니다.
정말 적절한 네이밍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의 의지는 확실히 느껴졌어요. 관제탑에서 답이 왔습니다. 코리아 퓨처호 출항을 허가합니다. 안전 항해하십시오. 그 순간 항구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후! 길고 깊은 소리가 바다 전체를 울렸죠. 마치 역사가 시작되는 신호 같았습니다. 갑판으로 나가보니 거대한 크레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부두와 선박을 연결한 탑승교가 천천히 떨어져 나가더군요. 정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깊은 진동음이었습니다. 처음엔 뭔지 몰랐는데 곧 깨달았죠. 원자로가 점화된 거였습니다. 선체 전체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감각이었죠. 이 거대한 강철 덩어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제어실 모니터를 보니 원자로 온도가 서서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었죠. 엔지니어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원자로 출력 30% 도달했습니다. LNG 시스템 정상 작동 중입니다. 추진 시스템 준비 완료입니다. 하나하나 보고가 올라올 때마다 선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차근차근 준비된 것 같았어요. 항구 밖에서는 수십 척의 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경 순시선들과 취재선들이었죠. 모두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려고 나온 거였습니다. 선장이 드디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진 미속. 엔진실에서 답이 왔습니다. 전진 미속, 알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배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천천히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속도가 빨라지더군요. 부두의 불빛들이 서서히 멀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항구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하는 구호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외국 기자들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직 출항한 것뿐이지 성공한 게 아니라는 눈빛이었어요. 저도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출항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바다 한복판에서 벌어질 일들이죠. 배가 항구를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진짜 바다였어요. 수심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고 파도도 조금씩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어실에서 선장이 명령했습니다. 전진 반속! 원자로 출력이 50%로 올라갔습니다. 진동이 더 강해졌지만 여전히 안정적이었어요.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갑판에서 뒤를 돌아보니 부산 항구가 점점 작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항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 바다에는 여전히 많은 배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취재진들이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배는 순조롭게 항해하고 있었어요. 원자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LNG 시스템도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건 아직 시작도 아니었거든요. 진짜 시험은 태평양 한복판의 거친 바다에서 벌어질 거였어요. 날씨 예보를 다시 확인해 보니 3일 후에 대형 폭풍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진짜 고비일 것 같았어요. 선장실에 가서 항해 계획을 물어봤습니다. 선장님, 폭풍 예보가 있는데 항로를 바꿀 계획은 없나요? 선장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계획대로 직진합니다. 우리 배의 성능을 제대로 보여줄 기회거든요. 정말 대담한 결정이었습니다. 아니면 무모한 결정이었을 수도 있고요. 해가 저물면서 바다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선박의 불빛들 때문에 밤에도 환했어요. 특히 원자로 경남 용기 주변의 조명이 밤바다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갑판 난간에 기대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선체에 부딪히며 리듬을 만들고 있었어요. 평온해 보였지만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게 바다였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로를 탑재한 상업선 위에 서 있다는 것을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 순간은 역사에 기록될 거였습니다. 과연 한국이 세계의 모든 의심과 비판을 넘어서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예상한 대로 바다의 제물이 될까요? 몇 시간 후부터는 진짜 답을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바다가 한국에게 첫 번째 시험을 던질 때가 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에는 인류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바다의 분노가 기다리고 있을 거였어요. 이제 진짜 항해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출항 사흘째였습니다.
태평양 한복판에 들어선 지 하루가 지났죠. 처음 이틀 동안은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바다도 비교적 잔잔했고 원자로 시스템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3일째 아침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경에 잠에서 깼는데 배가 평소보다 많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파도가 조금 거칠어진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갑판으로 나가보니 상황이 심상치 않았죠. 하늘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맑고 푸른 하늘이었는데 지금은 짙은 회색 구름이 온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전혀 다른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위, 마치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바다였습니다. 파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어제까지는 1미터 정도의 잔잔한 파도였는데 지금은 5미터가 넘는 거대한 검은 파도들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40년간 바다를 봐왔지만 이렇게 갑자기 변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한국 선원 한 명이 다가와서 설명했습니다. 교수님, 저기압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제어실로 급히 들어갔습니다. 엔지니어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모니터들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파도의 높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5미터, 7미터. 계속 상승하고 있었어요. 더 무서운 건 파도의 주기였습니다. 너무 불규칙했거든요. 선장이 날씨 레이더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상합니다. 기상청 예보와 완전히 다르네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폭풍이 예정보다 이틀 빨리 왔고 규모도 훨씬 큽니다. 이건 거의 태풍급이에요. 태풍이라는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 거대한 배라고 해도 태풍 앞에서는 나무십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오전 8시가 되니 파도가 10미터를 넘어섰습니다. 선체가 마치 놀이기구를 타는 것처럼 위아래로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갑판에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원자로였습니다. 제어실에서 첫 번째 경보등이 전멸하기 시작했거든요. 원자로 온도 수치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계속 불안정해지고 있었죠. 원자로 출력을 70%로 낮춰보겠습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출력을 낮춘다고 해서 파도의 충격이 줄어드는 건 아니었거든요. LNG 저장 탱크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하 160이 도를 유지해야 하는 초저온 시스템인데 배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압력 계기의 바늘이 계속 출렁거리고 있었어요. LNG 탱크 압력이 불안정합니다. 엔지니어 중 한 명이 보고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는 있었지만 그 변동폭이 너무 컸어요. 오전 10시가 되자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5미터짜리 거대한 파도가 선체를 직격했거든요. 배 전체가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제어실 안의 의자들이 미끄러지고 벽에 걸린 계기들이 덜컹거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죠. 갑판 위로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300미터나 되는 거대한 배의 갑판에 파도가 넘어온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철골들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를 내며 삐걱거렸습니다. 선체 전체가 바다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난간을 꽉 잡고 버텨야 했습니다. 발밑이 계속 흔들려서 서 있기조차 어려웠거든요. 그때 제어실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 날카롭고 요란한 소리였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모니터로 쏠렸습니다. 원자로 온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던 겁니다. 파도의 충격 때문에 냉각 시스템이 불안정해진 거였어요. 윤겸 냉각 시스템 점검해보세요. 선장이 급히 명령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숫자들이 모니터에서 계속 변하고 있었습니다. 온도, 압력, 출력. 모든 게 불안정했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심장 박동처럼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바다가 한국에게 첫 번째 시험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요. 한편 전 세계 언론들은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CNN에서 긴급 속보가 나왔어요. 한국 원자로 선박, 태평양 폭풍 속 사투라는 자막이 화면에 떴습니다.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현재 한국의 실험적 원자로 상업선이 예상치 못한 폭풍에 휘말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이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 NHK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도쿄대학교 해양공학과 교수가 출연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곧 멈출 것입니다. 바다의 거친 파도는 인간의 기술로는 어쩔 수 없는 자연의 힘이거든요. 유럽 방송들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제 동료가 BBC에 출연해서 말하더군요. 리처드 호프만 교수가 그 배에 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바다에서 원자로 사고가 나면 말을 끝맺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그 방송을 무정의로 듣고 있었는데 정말 착잡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파도가 20m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바다가 완전히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괴물이 입을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는 것 같았어요. 선원들의 표정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틀 동안은 여유로웠는데 지금은 모두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한 젊은 선원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타 장치를 잡고 있는 손에서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선장님, 그 선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습니까? 선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계속한다.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의지에 감동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모해 보였거든요. 오후 3시경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25m가 넘는 거대한 파도가 선체 측면을 강타한 겁니다. 배 전체가 마치 장난감처럼 기울어졌어요. 경사가 30도는 넘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갑판에 설치된 장비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거대한 크레인 하나가 완전히 부러져 바다로 떨어졌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말이죠. 제어실에서는 더 많은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실에서 진동 수치 급증하고 있습니다. LNG 탱크 3번에서 압력 경고 발생, 원자로 출력 불안정. 하나하나 들려오는 보고가 모두 경고 메시지였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로 이 배가 침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났습니다. 윤겸 냉각 시스템이 자동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온도가 상승하자 냉각제의 순환이 빨라졌고 동시에 LNG의 초저온이 보조 냉각 효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원자로 온도가 서서히 안정되고 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물이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수석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윤겸 냉각 시스템의 자연순환 기능입니다. 전력이나 외부 제어 없이도 자동으로 안정화되도록 설계했거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격한 상황에서 작동하는 걸 보니 신기했어요. LNG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압력이 불안정해지자 자동 밸브들이 작동해서 균형을 맞춰주더군요. 영하 162도의 초저온이 원자로의 과열을 막아주는 완벽한 시스템이었어요. 저녁 무렵이 되자 바람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파도도 15m 정도로 낮아졌어요. 여전히 거칠었지만 오후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제어실의 모든 경보등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어요. 원자로 온도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LNG 시스템도 안정화됐습니다. 선원들이 하나둘씩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 젊은 선원은 조타 장치에서 손을 떼고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다행입니다. 그가 중얼거렸어요. 저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장은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내일 또 어떤 시험이 올지 모르거든요.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바다는 예측할 수 없는 곳이었고 우리는 아직 항해의 초반에 불과했거든요. 밤이 되어서야 바다가 완전히 잠잠해졌습니다. 별들이 하늘에 떠오르고 파도도 잔잔해졌어요. 마치 오후에 그 격한 폭풍이 꿈이었던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저는 갑판에 나가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고요해 보였지만 몇 시간 전에는 우리를 삼키려던 괴물이었던 곳이에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 한국의 기술이 바다의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을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더 큰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경험으로 뭔가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말이죠. 과연 내일은 어떤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다는 아직 우리에게 마지막 카드를 보여주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추락 나흘째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악몽에서 깨어났어요. 꿈속에서 배가 바다에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깨어보니 꿈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정말로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제 겪었던 폭풍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선실 안에 모든 물건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책상 위에 컵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지고 벽에 걸린 시계가 좌우로 흔들렸어요. 복도로 나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선내 응급등이 켜져 있었거든요. 붉은 불빛이 복도 전체를 불길하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저는 지나가던 선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원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교수님 제어실로 빨리 가보세요. 큰일 났습니다. 제어실로 달려가는 동안 배가 계속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복도 벽을 짚고 가지 않으면 넘어질 정도였어요. 마치 지진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어실 문을 열자마자 귀를 찢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 경보음이었어요. 그런데 어제와는 차원이 다른 소리였습니다. 더 크고 더 절망적이고 더 긴급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수석 엔지니어에게 소리쳤습니다. 경보음 때문에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았거든요. 원자로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제어봉기 흔들림 때문에 불안정해졌어요. 모니터를 보니 정말 심각했습니다. 원자로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정상 범위를 이미 넘어섰고 위험 수치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LNG 저장 탱크였어요. 영하 160이 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압력 계기의 바늘이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붉은 경고 표시등까지 점등되어 있었어요. LNG 탱크 4번에서 압력 이상 발생했습니다. 다른 엔지니어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그때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선체를 때린 거예요. 배 전체가 마치 공중에 뜬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제어실 안의 의자들이 미끄러지고 모니터들이 깜빡거렸어요. 이건 어제보다 훨씬 심하지 않습니까? 저는 선장에게 소리쳤습니다. 태풍의 중심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파도가 30m를 넘고 있어요. 30m라니요. 10층 건물 높이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정말 지옥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바다가 완전히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고 거대한 파도들이 하얀 거품을 토하며 몰아치고 있었어요. 하늘도 먹구름으로 뒤덮여서 낮인지 밤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어실에 더 많은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엔진실 진동 한계치 초과, 원자로 냉각 시스템 불안정, LNG 탱크 1번, 2번에서도 압력 경고, 연달아 터져 나오는 보고들이 모두 위험 신호였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로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전 세계 언론들은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CNN에서 긴급 속보가 나왔어요. 한국 원자로 선박 제어 이상 발생이라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현재 태평양에서 한국의 실험적 원자로 상업선이 심각한 기술적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로 온도 상승과 제어 시스템 불안정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방송은 더욱 단정적이었어요. NHK에서 긴급 특보를 내보냈거든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도쿄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출연해서 말했습니다. 바다에서 원자로 제어에 실패하면 체르노빌보다 더 큰 참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무모한 도전이 결국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방송들도 비슷한 논조였어요. BBC에서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시 구조 작업에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실험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제 동료가 화상으로 출연해서 말하더군요. 리처드 호프만 교수가 그 배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걱정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구조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말을 끝맺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금융시장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조선업과 에너지 관련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거든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한국전력 주가가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어요. 세계가 우리를 포기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중 한 명이 무정히 뉴스를 듣고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제어실 안의 분위기도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선원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장님, 이제 정말 끝난 겁니까? 다른 선원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두려움과 절망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처음 출항할 때 그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죠. 엔지니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조작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마에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얼굴이 창백해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리했나요? 한 엔지니어가 중얼거렸습니다.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진 목소리였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게 맞았던 것 같았어요. 바다에서 원자로를 제어하는 건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내가 옳았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바다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전 6시가 되자 상황이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원자로 온도가 위험 수치에 거의 다가갔어요. 윤겸 냉각 시스템이 파도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어봉들이 계속 흔들리면서 핵 반응을 제대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이대로 가면 노심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노심 손상이라는 말에 제어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어요. LNG 시스템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 탱크에서 동시에 압력 이상이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LNG가 새어나간다면 바다 위에서 대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LNG 탱크 3번에서 미세 누설 감지. 그 보고를 들은 순간 저는 정말로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원자로 과열과 LNG 누설이 동시에 일어나면 우리 모두 바닷속으로 사라질 거였어요. 선원들이 하나둘씩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사진을 꺼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마지막인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도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40년간 과학만 믿고 살아왔는데 그 순간만큼은 신에게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원자로 온도 그래프가 미세하게 변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 상승하던 온도가 서서히 주춤하더니 점점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뭡니까? 이게 뭡니까?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온도가 내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별다른 조작을 하지 않았거든요. 수석 엔지니어가 다른 모니터들을 확인하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겸 냉각 시스템이 자동으로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시스템이 위험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반응한 것 같습니다. 자연순환이 최대한 빨라지고 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닌데도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해서 최대 성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LNG 시스템이었습니다. LNG 탱크들이 서로 압력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엔지니어가 흥분해서 보고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탱크들 사이의 연결 밸브가 자동으로 조절되고 있습니다. 압력이 높은 탱크에서 낮은 탱크로 자동으로 분산되고 있어요. 이것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영하 162도에 초저온 LNG가 자동으로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두 시스템의 협력이었습니다. LNG의 초저온이 원자로 과열을 막아주고 원자로의 열이 LNG 압력 조절에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몸처럼 서로 협력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시스템이 살아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좋아졌습니다. 원자로 온도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LNG 탱크 압력도 안정화됐고 모든 누설 경고도 사라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파도의 충격에도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경보음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이 하던 그 절망적인 소리들이 멈춰가고 있었어요. 경보 해제! 원자로 정상! LNG 시스템 안정!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연달아 들려오는 보고가 이번에는 모두 좋은 소식이었어요. 제어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 시작했어요. 젊은 선원은 조타장치에 기댄 차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았다. 정말 살았다. 그가 중얼거렸어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격한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기적이었다는 것을요. 바다의 분노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한국의 기술력.
죽음의 문턱에서도 스스로 살아나는 시스템. 이 모든 게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틀렸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0년간 불가능하다고 확신했던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이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분노조차 이기고 있는 거였어요. 이제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될 것 같았습니다. 조롱에서 경애로, 의심에서 존경으로 바뀔 거였어요. 과연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다는 아직 마지막 시험을 끝내지 않은 것 같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경보음이 완전히 사라진 후 제어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죽음을 각오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거든요. 정말 해냈습니까? 젊은 엔지니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수석 엔지니어가 모니터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원자로 온도, LNG 압력, 엔진 출력, 모든 게 완벽하게 안정되어 있어요. 저도 그 모니터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빨간색 경고등들이 깜빡이던 화면이 이제는 모두 녹색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이 진짜 해낸 것일까요? 그 말에 제어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한국 엔지니어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 보는 자부심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교수님도 이제 믿으시는 건가요? 수석 엔지니어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건 정말 놀라웠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20년간 불가능하다고 확신해온 일이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오전 8시가 되자 바다도 조금씩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계속 몰아치던 거대한 파도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30m였던 파도가 20m, 10m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갑판으로 나가보니 하늘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햇빛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의 평온함 같았어요. 선원들도 하나둘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갑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동료와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젊은 선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얼굴에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정말 무서웠는데 다행히 넘어갔네요. 저도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넘겼으니 이제 순항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선장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직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바다는 예측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조금 놓인 상태였어요. 한국의 기술이 이 정도로 뛰어날 줄은 몰랐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더욱 밝아졌습니다. 오전 10시쯤 되니 파도가 5m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일반적인 바다 수준이었습니다. 하늘도 맑아지기 시작했고 멀리 수평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어실에서는 축하 분위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어요.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세계 최초로 해상에서 원자로를 안정화시켰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우리를 인정할 거예요. 모두들 흥분해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의 기쁨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성과였거든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전 11시쯤 항해사가 급하게 제어실로 뛰어들어왔거든요. 선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선장이 물었습니다. 레이더에 거대한 저기압이 포착됐습니다. 방금 전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항해사가 레이더 화면을 보여줬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소용돌이 모양의 구름덩어리가 우리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뭡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태풍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태풍이에요. 선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어제 겪었던 건 그냥 전초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태풍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태풍의 심장부라니.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기상 데이터를 확인해보니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풍속이 초속 50m를 넘고 있었고 파도는 40m까지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40m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15층 건물 높이의 파도라는 뜻이었거든요. 태풍 중심부에서는 가능합니다. 선장이 답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중심부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둘러싸여 있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안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더 큰 시험이 닥친 거였어요. 전고가 되자 바람이 다시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바람 소리가 마치 괴물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선체 전체를 뒤흔드는 소리였어요. 하늘도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종류의 어둠이었어요. 더 깊고, 더 무겁고, 더 위협적인 느낌이었습니다. 파도도 급격하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10m, 20m, 30m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파도의 모양도 달랐습니다. 어제는 불규칙했는데 지금은 규칙적인 거대한 벽처럼 몰려오고 있었어요. 이건 진짜 태풍입니다. 선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겪었던 건 그냥 강풍이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입니다. 오후 1시, 첫 번째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40m가 넘는 검은 파도가 하늘을 가렸어요. 마치 거대한 산이 우리를 향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배 전체가 공중에 뜬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중력을 잃은 느낌이었어요. 제어실 안의 모든 것들이 천장으로 붕 떠올랐다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우와!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도 의자에 매달려 있어야 했어요. 그 순간 경보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비. 이번에는 여러 개가 동시에 울렸어요. 원자로, LNG, 엔진. 모든 시스템에서 경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원자로 온도 급상승, LNG 탱크 압력 한계치, 근접, 엔진실 진동 위험 수준. 연달아 들려오는 보고가 모두 위험 신호였어요. 방금 전까지의 안도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에는 두 개 시스템이 동시에 불안정해졌다는 거였어요. 원자로 온도가 오르면서 LNG 압력도 함께 불안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문제가 증폭되고 있는 거였어요. 이건 어제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두 시스템이 동시에 흔들리면 제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한편 전 세계는 다시 우리 상황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CNN에서 또다시 긴급 속보를 내보냈어요. 한국 원자로 선박 태풍의 심장부 진입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해군 전문가가 출연했어요. 이 정도 규모의 태풍에서는 항공모함도 위험합니다. 하물며 실험적인 원자로 선박이야. 말을 끝맺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어요. 일본 방송은 더욱 단정적이었습니다. 곧 참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NHK 해양 전문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풍 중심부의 파도는 인간의 기술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역시 인간의 오만이었던 겁니다. 유럽 방송들도 비슷했어요.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제 동료가 다시 출연해서 말하더군요. 리처드가 걱정됩니다. 이번에는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버틸 수 있을까요? BBC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처음으로 한국의 가능성을 언급한 거였습니다. 어제 상황을 봤을 때 한국의 기술력이 예상보다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정말로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건 아닐까요? 오후 3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파도가 정말로 40m를 넘어섰어요. 배 전체가 마치 엘리베이터처럼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끝없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원자로와 LNG 시스템의 이중 충격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두 시스템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윤겸 냉각 시스템이 다시 자동으로 최대 출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LNG 시스템과 완벽하게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모니터를 보며 물었습니다. 두 시스템이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흥분해서 설명했어요. 원자로 온도가 올라가면 LNG가 더 적극적으로 냉각을 돕고 LNG 압력이 불안정해지면 원자로 열이 안정화를 도와주고 있어요.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협력하고 있는 거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파도가 배를 때려도 시스템들은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작동했어요. 마치 외부 충격에 맞서서 더 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니터의 그래프들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불규칙하게 흔들리던 선들이 점점 안정된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기적입니다. 한 엔지니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파도가 심할수록 오히려 더 안정해지고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바다의 분노가 클수록 한국의 기술은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바다조차 한국을 꺾지 못한다는 것을요. 태풍의 심장부에서도 40m 파도 앞에서도 한국의 기술은 굴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완벽하게 진화하고 있었어요. 놀랍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진짜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세계도 곧 깨달을 겁니다. 한국의 진짜 힘을 말이에요. 태풍이 완전히 지나간 건 추랑 엿새째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쯤 잠에서 깨어보니 배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었어요. 지난 사흘 동안 계속된 지옥 같은 요동이 거짓말처럼 멈춰 있었습니다. 갑판으로 나가보니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바다가 거울처럼 잔잔했거든요. 파도라고는 1미터도 안 되는 작은 물결들만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늘도 완전히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 아침 햇살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의 검은 구름과 폭풍우가 꿈이었던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젊은 선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저도 믿기 어려웠거든요. 사흘 동안 죽음을 각오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평온한 바다 위에 서 있다니요. 제어실로 들어가 보니 모든 수치가 완벽했습니다. 원자로 온도도 정상이고 LNG 압력도 안정적이고 모든 시스템이 마치 처음 출항했을 때처럼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놀랍습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모니터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시련을 겪고도 시스템이 전혀 손상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프들을 보니 파도가 클 때보다 지금이 더 완벽한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마치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오전 9시쯤 항해사가 흥분해서 제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선장님, 목적지가 보입니다. 모두가 갑판으로 뛰어나갔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작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게 항만의 불빛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기입니다. 저기가 시애틀 항구예요. 항해사가 손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미국 서부 최대 항구인 시애틀이 우리의 목적지였거든요. 그 순간 정말 벅찬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일주일 전에 부산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정말로 여기까지 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는데 이제 목적지가 눈앞에 보이고 있었어요. 해냈습니다. 정말 해냈어요. 한 엔지니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감동과 안도감이 뒤섞인 얼굴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애틀 항구의 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줄지어 서 있고 수많은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범한 항구 풍경이었지만 저에게는 희망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항구 주변의 상황이었어요. 수십 척의 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해경 순시선부터 시작해서 각국 언론사의 취재선들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하늘에는 헬리콥터들이 맴돌고 있었어요. 드론들도 수십 대가 떠서 우리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국가 원수가 도착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대단하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의 도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오전 11시 드디어 시애틀 항구에 입항했습니다. 부두에는 정말 인산인해였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 언론인들, 조선업계 인사들, 그리고 구경꾼들까지 정말 축제 분위기였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각국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우리를 비웃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 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선장이 말했습니다. 출항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들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조롱과 의심이 사라지고 대신 놀라움과 경외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미국 선급 협회 심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우리 배를 정식으로 인증해줘야 진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부두에 도착하자마자 미국 선급 협회 위원장이 배에 올라왔습니다. 인상이 엄격해 보이는 60대 남성이었어요. 이름은 로버트 윌슨이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BS 위원장 로버트 윌슨입니다. 그가 선장과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항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검증입니다. 그 말에 제가 긴장했어요. 아무리 성공적으로 항해했다고 해도 공식 인증이 없으면 의미가 없었거든요. 심사관들이 배 전체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원자로 경납 용기부터 검사했어요. 외부 손상 여부, 방사능 누출 여부, 구조적 안전성, 모든 걸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LNG 저장 탱크였어요. 초저온 유지 상태, 압력 안전성, 탱크 간 연결 시스템, 역시 모든 걸 세세하게 점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어실 데이터였습니다. 일주일간의 모든 항해 기록이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원자로 온도 변화, LNG 압력 변동, 시스템 응답 시간, 모든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 데이터들을 모두 분석해 봐야겠습니다. 윌슨 위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특히 폭풍 구간에서의 시스템 반응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과연 우리가 겪었던 그 극한 상황들이 인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검사는 오후 내내 계속됐습니다. 심사관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안전성을 확인하는 동안 우리는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폭풍 구간 데이터를 볼 때 심사관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뭔가 의논하고 있었어요. 혹시 문제가 있나요? 수석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윌슨 위원장이 답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 데이터는 처음 보는 거라서요. 그 대답에 우리 모두 불안해졌어요. 혹시 기준에 맞지 않는 건 아닐까요? 한편 항구에서는 전 세계 언론들이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CNN에서는 특별 방송을 내보내고 있었어요. 한국 원자로선 운명의 순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현재 미국 선급 협회가 최종 검증을 진행 중입니다. 만약 인증이 나온다면 인류 해운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일본 방송도 긴장한 분위기였어요. NHK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놀랍습니다. 도쿄대학교 교수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해낸 것 같아요. 유럽 방송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BBC에서는 해양공학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영국 해군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조선업계가 한국을 따라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오후 6시가 되자 드디어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윌슨 위원장이 제어실로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의 표정을 보고는 결과를 알 수 없었습니다. 너무 진지했거든요. 여러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이 보여준 것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말에 우리 모두 숨을 죽였어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특히 폭풍 구간에서의 시스템 안정성은 기존의 모든 기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잠깐 말을 멈추더니 윌슨 위원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국 선급협회는 한국의 원자로 상업선 설계를 세계 최초로 인증합니다. 그 순간 제어실이 환호로 폭발했습니다. 해냈다! 정말 해냈어요. 세계 최초예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윌슨 위원장이 공식 인증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어실 모니터에 Certified라는 글자가 떴어요. 축하합니다. 그가 선장과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부두에서도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이 순간을 생중계하고 있었거든요. CNN 앵커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Impossible is now Korean이라고 해야겠네요. BBC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이 인류 해운사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일본 언론조차 경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부산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도 축하 분위기였습니다. 뉴스를 보던 연구진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서로 포옹했어요. 우리가 해냈다! 대한민국이 해냈어!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울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선박을 띄운 것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띄운 것이었거든요. 20년간 불가능하다고 확신했던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이 진짜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우러러보게 될 것 같았어요. 미국 선급 협회 인증이 나온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전 세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에 대한 시각이 180도 달라진 거였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무모한 도전이라고 비웃던 세계 언론들이 이제는 혁신의 성우자라고 극찬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미국 정부였습니다. 백악관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이 해운업의 미래를 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말했죠. 한국의 성과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서 인류 문명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뤼셀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서 한국 모델 연구 착수를 결정했어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발표했습니다. 유럽도 한국의 혁신 기술을 도입해서 탄소 중립 해운을 실현하겠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일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일본이 태도를 완전히 바꿨거든요. 기시다 총리가 직접 나와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적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일본도 한국으로부터 배우겠습니다. 심지어 도쿄대학교 교수가 다시 방송에 출연해서 말했어요. 일주일 전 제 발언을 철회합니다. 한국은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한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어요. 한국의 혁신 정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중국도 한국과 기술 교류를 희망합니다. 전 세계가 일제히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한국의 원자로 상업선이 시애틀에서 첫 번째 화물을 싣고 다시 항해를 시작한 겁니다. 이번에는 진짜 상업 운항이었어요. 수천 톤의 컨테이너를 가득 실은 차에 태평양을 가로질러 아시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연료비가 거의 제로라는 거였어요. 기존 화물선들이 하루에 수백 톤의 연료를 쓰는 동안 한국바에는 원자로 하나로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운영비가 10분의 1 수준이었거든요. 이건 혁명입니다. 시애틀 항구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해운업 자체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실제로 전 세계 발주가 한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노르웨이였어요. 북해 유전 개발을 위한 LNG 운송선 10척을 주문했습니다. 모두 한국형 원자로 상업선으로 말이죠. 두 번째는 호주였습니다.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대형 화물선 20척을 주문했어요. 세 번째는 브라질이었습니다. 남미와 유럽을 잇는 항로를 위한 선박들을 대량 주문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총 50여 척의 주문이 들어왔어요. 계약 규모만 50조 원이 넘었습니다. 대박입니다. 부산 삼성중공업 관계자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일감이 보장됐어요. 아니 20년도 넘을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주문이 폭주하고 있었어요. 경제적 파급 효과도 엄청났습니다. 한국 조선업계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삼성중공업은 일주일 만에 주가가 3배로 뛰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였죠. 원자력 관련 기업들도 덩달아 급등했습니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모든 관련주가 폭등했어요. 한국이 조선업 패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증권가 애널리스트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10년은 한국 독주체제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경제적 효과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군사적 의미도 컸어요. 원자로 상업선 기술은 곧 군사력과 직결되었거든요.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기술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한국이 해양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더욱 중시해야겠네요. 환경적 의미는 더욱 컸습니다. 기존 화물선들이 내뿜던 엄청난 탄소 배출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예요. 해운업이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생긴 겁니다. 지구를 구하는 기술입니다. 유엔 환경계획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기후위기 해결에 결정적 기여를 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전 세계 항구에서 한국 배를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시애틀, 로테르담, 함부르크, 도쿄. 어느 항구든 한국 원자로선이 들어오면 구경꾼들로 인산인해였습니다. 미래를 보는 것 같아요. 시애틀 항구에서 만난 미국 시민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타게 될 배가 바로 저런 배겠네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이 미래를 앞당긴 거였어요. 저도 그 변화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길에 함부르크 대학교 동료들을 만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를 영웅처럼 대했어요. 리처드, 정말 대단한 경험을 했구나. 실제로 타봤다니 부럽다. 한국 기술이 그렇게 뛰어날 줄 몰랐어.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위험한 실험이라고 걱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역사적 항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유럽 각국에서 저에게 강연 요청이 쏟아진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의 원자로선을 직접 경험한 유일한 유럽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붙으면서 갑자기 유명인이 됐어요. 간결료도 몇 배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깨달음이었어요. 저는 20년간 불가능이라는 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기존의 상식과 경험에만 의존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했어요. 한국은 그 벽을 과감하게 넘어섰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말을 거부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낸 거예요. 혁신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용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 그게 바로 한국이 보여준 혁신이었어요. 몇 달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원자로선이 연달아 진수됐다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더 큰 규모의, 더 진보된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더구나 다른 나라들도 한국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노르웨이, 네덜란드, 싱가포르. 해운 선진국들이 앞다퉈 한국과 기술 협력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구나. 저는 함부르크 항구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평선 너머로는 한국에서 온 원자로선이 접근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몇 척씩 들어오는 일상적인 광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경이로웠어요. 그 배들을 볼 때마다 일주일간의 항해가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태풍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한국의 기술, 죽음의 문턱에서도 스스로 살아났던 놀라운 시스템. 그 모든 기억이 저에게는 평생의 자산이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대학에서 저에게 간견을 요청합니다. 학생들은 저의 경험담을 들으며 눈을 반짝입니다. 교수님, 그때 정말 무서우셨죠? 한국 기술이 그렇게 대단했나요? 앞으로 모든 배가 저렇게 될까요? 젊은 학생들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확신을 갖고 답합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이 타게 될 배들은 모두 한국이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한국이 바다의 미래를 바꿨거든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불가능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인간의 도전 정신과 기술력이 있다면 어떤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의 원자로 상업선들이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어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어느 바다에서든 한국 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해운업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탄소 배출 제로, 연료비 제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됐습니다. 기존 선박들은 점점 도태되고 있고 한국형 원자로선이 표준이 되어가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기술 발전 속도입니다. 한국에서는 벌써 차세대 원자로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더 크고 더 효율적이고 더 안전한 배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한국의 기술 혁신은 멈추지 않는군요. 동료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따라잡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10년, 20년 앞선 기술력을 갖게 된 거예요. 어제는 제 손자가 찾아왔습니다. 10살짜리 꼬마인데 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나중에 나도 한국 배 타볼 수 있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네가 어른이 되면 모든 배가 한국 배일 거야. 와, 정말요? 정말이야. 할아버지가 직접 타봤으니까 확실해. 아이의 반짝이는 눈동자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가 살아갈 미래에는 한국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가 펼쳐져 있을 거였습니다. 지난밤에는 정말 인상적인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저는 다시 그 한국 배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폭풍이 아니라 고요한 바다였어요. 석양이 수평선을 물들이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습니다.
갑판에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서 있었어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어요. 교수님, 이제 믿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이제 완전히 믿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꿈에서 깬 후에도 그 느낌이 생생했습니다. 나는 독일에서 태어나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예측할 수 없고 위험하고 인간을 삼킬 수 있는 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원자로를 상업선에 싣겠다는 말은 제게 광기처럼 들렸습니다. 20년간 불가능하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그 광기를 현실로 바꿔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배 위에서 바다의 분노조차 꺾지 못한 기술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인류의 항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누비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항로의 첫 줄에는 분명히 한국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미래의 역사 교과서는 이렇게 쓰일 거예요. 21세기 한국이 해운업의 혁명을 일으켰다. 원자력과 LNG 기술을 결합한 상업선으로 탄소 없는 바다를 만들어냈다. 인류의 항로가 바뀐 순간이었다. 저는 그 역사의 산증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